오늘 이야기는 지난번 아누나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쫓아낸 새로운 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는 지난번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시각을 위한 가설로서 공상 추리소설 형식의 이야기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며 단지 여러 측면의 가능성 중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고대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는 것은 어쩌면 더욱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우선 고대 아누나키의 이야기가 기원전 2024년 이후에서 현재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4,000년의 공백이며 정확히 언제 어떻게 어째서 아누나키가 지구를 떠났는지, 그리고 지구가 아누나키에 의한 통치에서 어떻게 현재의 통치로 전환되었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정황들을 검토했고 여러 갈래가 나왔지만 그중 하나의 이론을 이어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우리 지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자들을 위한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그들 공동체의 산물 중 하나인 아누나키는 엄밀히 말하면 창조가 아닌 유전공학을 통해 무언가를 재구성했고 그 유산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재구성한 종족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구의 종족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 또 다른 고대 식민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때까지의 고대 지식과 진보된 문명이 사라지게 되었고 세계는 르네상스까지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과학이 종교를 대체하는 오늘날의 세상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아이작 뉴턴과 같은 모든 특출난 중세 인물은 실제로 이집트 밀교 신화와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감히 과학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준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이제껏 배운 것과는 달리 신세력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대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이집트인 등은 독단적인 종교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들의 신들은 실제로 신이 아니었으며 이집트의 신들은 수메르의 아누나키와 같았고 그들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세속적인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 다시 말해 종교적 측면의 교리가 아닌 고대 이집트의 난해한 문화는 다름 아닌 아누나키에 대한 복잡한 과학적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르네상스의 기원이었으며 이러한 지나치기 쉬운 일들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치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정치적이란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생물학이 생명에 대한 연구이고 왜 생물학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인 것처럼 정치가 지구 국가들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이듯이 왜 정치학도 다른 공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신세력의 목표는 아누나키를 지구에서 쫓아내고 인류를 자신의 품 안에 넣는 것과 같았으며 그들의 교리는 수세기 동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는 아직 중세시대가 아닌 걸까요? 자신들을 거스르고 이집트 밀교 영향을 받은 뉴턴 같은 자들을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지 않고 놔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그대로 숭종적이었다면 여전히 중세시대였어야 마땅한데 그들 신세력이 중간에 손을 놓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아직 놓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대답이 아니요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류와 지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어난 일, 그리고 바로 직전 세기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마르크스주의 배경이 작용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은 인류가 어떻게 원시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를 거쳐 봉건제를 지나 자본주의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먼저 사회주의에 이어서
공산주의에 굴복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엥겔스는 다윈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야만적인 종족에서 나왔다는 가설을 자신의 이론에 바탕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 엥겔스는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을 바탕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DNA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매우 정교한 생체 프로그램이라는 오늘날의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진화를 사실 부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고대의 진보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들은 이미 인류가 가지고 있으나 유출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원시 공동체 사회는 그들이 말한 것과는 달리 사실은 그렇게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한 원시 공동체 사회는 아누나키가 소유하고 있던 노예에 의한 세계 질서였고, 이후 인류는 신세력의 식민 노예가 되었으며 중세 봉건주의는 신세력의 교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시켜 그 정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길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예측은 어떨까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추론은 물론 인류가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진화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예측에 대한 현실의 일치 또는 불일치의 여부는 그러한 외부 통제의 존재가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테스트는 르네상스 직후 봉건주의가 자본주의에 밀려났던 시기에 신세력이 지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르네상스 당시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사상가들이 고대 이집트의 가르침을 재발견했을 때 그들은 무엇보다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와 관련을 맺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시스는 아누나키 지도자 엔키의 증손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키는 그의 어머니가 시리우스 출신이기 때문에 일부 시리안이라고 여겨지는 별도의 아누나키 파벌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아누나키의 고대 이집트에서 분파가 다른 아누나키들 사이에 벌어진 지구 분할에서도 항상 엔키계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고원에 3개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엔키계 아누나키들의 주도적인 역할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인간 파라오가 그것들을 모방하려고 했고, 그들은 작고 볼품없는 다른 많은 피라미드를 우리에게 남겼지만 그중 어느 것도 신들이 직접 지은 3개의 피라미드에 결코 기술적으로 근접할 수 없었고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별은 이집트 밀교 전통에서 항상 매우 두드러졌으며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들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시스는 대부분의 아누나키가 도망친 이후 오랫동안 지구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할 만큼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이름을 딴 지구상에 매우 유명한 도시도 있는데 그 도시는 바로 파리입니다. 파리는 기원전 300년에서 200년경에 설립되었으며 원래 라틴어 이름은 이시스의 도시인 파이시스였고 오늘날의 이름도 파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프랑스가 계몽주의 주요 중심지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죠. 게다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나폴레옹의 아내인 조세핀이 자신을 거의 이시스의 환생으로 여겼다거나 프랑스인들이 많은 것을 모방했다는 사실처럼 이집트적 요소와 함께 그들 자신의 돌 피라미드 건설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세력의 교리를 크게 약화시킨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다름 아닌 바로 엔키계의 남은 시리안 파벌인 아누나키들이 자신들을 몰아낸 신세력으로부터 이 행성 지구를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세력의 교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시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 당시 봉건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새로운 신의 애초기에게는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신을 대신할 또 다른 새로운 신이 폭정의 도구로 유럽 전역에 정리된 것은 인간 스스로 저지른 욕심의 결과였고 인간의 크나큰 잘못이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처음 시도와는 달리 엉뚱한 전개가 일어난 것을 이용한 아누나키의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과 부분적인 실패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아누나키 치하의 고대 이집트를 되살리기 위한 영구적인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봉건주의가 자본주의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성공이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더 나아가 야생 자본주의는 과도기를 겪는 상태이지만 마르크스가 예측한 공산사회주의는 불행히도 그 민낯이 드러났고 여러분도 아시듯 권력 독점을 위한 통제사회로 그 속에 인간은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시 정리하자면 아누나키의 잔존 세력이 계몽을 통해 반전을 꾀하였으나 그렇게 그들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이제는 오히려 봉건주의를 되려 아누나키 측이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력은 이러한 혁명의 계기를 통해 그 모습을 좀 더 범용성을 가지도록 신속하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누나키는 다시 역전을 시도했으나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반대로 위기를 맞았던 신세력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느 한쪽을 좋은 쪽 또는 나쁜 쪽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인류는 단지 여전히 주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쨌건 초기에 덜 성숙한 자본주의의 약점은 러시아와 독일에서 또다시 혁명적인 상황을 형성하도록 이끌었지만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어째서일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외면상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면상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서로 가까워 보이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서 언급한 혁명적 사건 이후 아누나키와 신세력 사이에 숨겨진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로즈웰 사건이 관련되었습니다. 그리고 M땡땡이라는 미국과 다른 종족 관계를 통제하는 매우 높은 순위의 그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들과 함께 51구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종족들이 모두 같은 자들임을 나타내는 많은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서 고대 러시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교도 종교를 추적하면 이들은 전 세계에 걸친 신세력의 교류와 충돌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고대 러시아 이교도 신들이 아누나키와 동일했을 뿐만 아니라 신세력이 아누나키를 몰아낸 이후 고대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그들의 마지막 장소 중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과거 소련이 사실상 고대 러시아의 연장선이라고 의심될 만큼 말이죠. 여기서 고대 러시아는 차르이전을 의미하는데 차르는 분명히 새로운 신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아누나키의 적이었습니다. 과거 스탈린의 아버지가 크냐지라는 정보를 보았을 때 그러한 의심의 실타래는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크냐지는 차르이전의 고대 러시아에서 유래한 고대 러시아의 귀족이었습니다. 아마도 소련 시전에 이들은 새로운 신에게 골칫거리였을 것이며 그들이 아마도 아누나키와 동맹을 맺었다는 실마리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1년 소련이 공식적으로 69년 만에 해체를 선언한 직후 소수의 옛 지도자들이 파르스에 있는 그들의 거점에 고르바초프를 가택연금시킨 쿠데타로 소련을 다시 복원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들의 시도가 갑자기 이유 모를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 때 당시 TV에서 고르바초프에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답변은 매우 의미심장했고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당시 쿠데타는 거의 성공적이었고 그들을 진압할 세력도 마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것이 실패한 이유는 소련이 무너진 핵심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건인
체르노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사건은 소련이 붕괴되기 불과 수년 전인 1986년에 일어났습니다. 과거 체르노빌 발전소의 최초 설계자 중 한 명인 원자력 엔지니어가 재난 직후에 쓴 하나의 기사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사 내용에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 재앙을 일으킨 것은 원자도 아니고 소련의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원자로 4호기가 폭파될 것 같았을 당시에 그곳에 관여한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은 의도적으로 재앙을 일으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직원들이 다른 조치를 취했다면 결코 재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은 매우 긴 기사였고 당시 그곳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추가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간략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로는 SAOR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원자로 비상냉각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는 멜트다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며 멜트다운은 체르노빌 폭발로 순식간에 이어졌습니다. 핵반응은 항상 열을 아주 많이 방출하는데 열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 열은 발전기의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공급하는 증기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의 경우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는 다른 것이 항상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SAOR의 목적입니다. 이는 독립적인 냉각수 저장소와 그 물을 원자로에 붓기 위한 독립 펌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4호기는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실험을 했을 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실험은 자살처럼 보일 정도로 위험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떻게 그런 실험을 설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여러 의무 승인 기관 중 그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고 묵묵히 승인했는지는 정말이지 수수께끼입니다. 그 실험은 마치 추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발전소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자로를 불안정한 작동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전에 그들은 SAOR 시스템의 밸브를 잠그고 누군가 다시 비상냉각 시스템을 켜지 못하도록 그것을 체인으로 묶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언급한 엔지니어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 원자로 설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다른 많은 안전장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들은 의도적으로 수상한 처리 방식을 선택했고 만일 그들이 한 가지만이라도 올바르게 했다면 결코 재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의도적으로 원자로를 폭파한 것처럼 보였으며 사람들이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체르노빌의 큰 재해 사건은 확실히 소련 붕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것이 일어난 방식을 본다면 아마도 소련이 무너지기를 원했던 어떤 극도로 강력한 실체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사 작성자가 언급한 내용의 일부였는데 그는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을 당시 현장에 처음 왔을 때 택시를 탔으며 그 택시의 운전자는 그 지역과 그곳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손님, 이곳은 가장 오래된 땅입니다. 그리고 크냐지 스비아토슬라프가 신부를 선택한 곳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그가 당시 무언가를 알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시 상황의 부연 설명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고대 러시아의 심장이 다름 아닌 체르노빌이었고 그곳이 아누나키의 지구 최후의 장소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당시 그 발전소에 사용된 RBNK 원자로는 세계 최고의 원자로 설계가 아니었지만
소련에는 아주 많은 RBNK 원자로가 있었고 다른 원자로는 결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이 고의적인 폭발이라고 가정한다면 왜 그들은 특정하여 체르노빌에 그것을 폭파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그들이 지구에서 아누나키의 마지막 장소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던 원자로를 폭파하여 그 장소를 방사선으로 도배함에 따라 그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로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러한 모든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 뿐이었을까요? 어쨌건 일단 정리하자면 이것은 인류 역사와 지구에서 누가 좋은 신이고 나쁜 신인지 또는 종교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이론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종교의 경우 정말 순수한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오히려 인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악용하는 욕심 많은 꼭두각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잘못 사용되고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권력자들 대부분도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며 그 대가로서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신들은 그런 자들을 비웃으며 어리석은 욕심을 부린 대가를 요구하여 결국 크나큰 고난과 고통의 말로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며 정의로운 자들은 비록 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아서 매우 괘씸하게 여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신들은 결국 그러한 순수한 자들을 존엄한 영체로서 인간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말로는 결국 좋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휴지는 부드럽게 다루지만 필요한 데 쓰고 나선 버리게 되고 좋은 물건은 쓰지 않더라도 곱게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이라는 대부분 우리가 잊고 사는 의미의 결과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걸 결국 느끼게 되는 날이 오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신들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은 불쏘시개 용도로 여겨지는 욕심 많은 일회용 인간들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인류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꼭두각시들을 이용하여 여전히 이곳을 고대 신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진정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평화로운 보금자리와 지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선 과한 욕심을 버리고 네 편 내 편 가리려고 선동하는 자를 특별히 경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항상 모든 욕심이 모든 화를 부르며 이용당하는 미끼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공상소설 형식의 이야기이며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한참 남았으나 한 가지 측면의 이야기도 여러 편에 나누어 할 만큼 자꾸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상황 봐서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만드는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아끼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